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 48.8%가 필요하다. 41.6%가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는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꽃에서도 서울에서 야당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다. 야당 지지가 49.2, 여당 지지가 47. 국감이라는 게 벌써 뭐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매년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나오고 뭐 이러는데 올해 국감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슨 뭐 정권 말기 국감 같아요. 정권 말기 국감이 원래 이렇게 스캔들, 게이트 뭐 이런 걸로 터지는데 이거 김현지 게이트 그리고 특검 게이트, 공수처 게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검 공수처를 한꺼번에 싸그리 말아가지고 수사하는 특검을 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자, 지금 캄보디아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캄보디아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캄보디아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전 세계적인 범죄 집단들이 대거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나 중국에서 쫓겨난 중국인 범죄자들이 캄보디아에 자리를 잡으면서 캄보디아에서 여러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조차도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스 그룹이라는 곳과 북한의 해킹 자금을 세탁한 후이원 그룹 이런 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했는데 이 회사들의 오너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중국계예요. 중국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사업 뭐 범죄를 벌이다가 쫓겨나니까 캄보디아에 자리를 잡고 또 이 주요 텍스에이븐들에다가 또 유령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다가 지금 이번에 미국이나 영국의 법무부 등을 통해 가지고 제재를 받게 됐다. 미국 법무부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의 비트코인을 최대 규모로 몰수를 했다. 또 이들이 이런 지하 자금, 비밀 자금의 통로가 주로 가상화폐들이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거, 테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하 자금이 사용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 150억 달러 21조 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수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내린 최대 규모의 몰수 조치다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의 돼지 도살업자로 알려진 헨지라는 사람을 기소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대규모 몰수를 했는데 이 첸지라는 사람이 다국적 기업 프린스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이고,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강제노동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강제노동 사기 행각에 한국인들이 관여돼 있는지 또 한국인들을 강제노동 시켰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찌됐거나 우리도 캄보디아에서 범죄 수익을 수천억 내고 코인 세탁을 해준 한국 조직을 적발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대신 세탁해준 전문 돈 세탁 조직을 무더기로 잡았다라는 거죠. 14일 밝혔는데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뭐 온라인 사기 이런 것들을 캄보디아에 본부를 차려놓고 하면서 이제 돈을 한국에서 받으면 이걸 캄보디아로 보낼 때 세탁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했던 이런 조직들을 또 한국 경찰에서 적발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국정원에서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단지가 있는데 이 범죄 단지가 주로 시아누쿠빌이라는 곳에 이 범죄 단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아누쿠빌 근처에 있는 범죄 단지에 한국인들이 1,000명 이상 있다. 근데 이 1,0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전부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지만 1,000명 이상의 규모의 한국인들이 있고 그중에 안전이 확인이 안 되는 한국인이 80여 명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금 피해 신고를 받았던 550명 중에 470명은 안전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80여 명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안전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외교부가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를 여행
자제 지역으로 일부만 지정해 놓은 상태고 캄보디아의 경우에 한국인 관광객이 연 20만 명 수준이고 현지에 있는 교민만도 10,000명 가까이가 돼서 아직 여행 금지까지는 못하고 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골든 트라이앵글은 이제 마약 밀매, 마약 재배 밀매로 유명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미얀마와 캄보디아 사이에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여행 금지 지역으로 했는데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까지는 못하고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행 정보를 왜 빨리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현지에 있는 대사관에서는 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탈출해라. 그리고 현지 경찰들은 캄보디아 경찰들이죠. 캄보디아 경찰들은 뇌물을 요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서장한테 $3,000에서 $5,000를 주면 그냥 없던 사건으로 하고 풀어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지금 뭐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과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12개 지역, 그러니까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하남시 등을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했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지정했던 지난 6월 조치 이후에 지금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이지만 16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묶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만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되고 집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뭐 그동안 3차 대책으로 나올 거로 예상됐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가 세 번이 나왔는데 이 세 번의 규제를 다 더하면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다 더하면 사실상 문재인 때 28번 대책에 나왔던 것보다 더 센 대책들이 이미 세 번에 걸쳐서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강수의 대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대출을 해서 집을 산다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서민들이 더 이상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만큼 이게 서울과 경기도의 이 12개 지역은 이를테면 1급지, 그러니까 그 강남 3구와 용산 9까지를 1급지라고 하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이제 소위 말하면 2급지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중국은 아예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 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베이징, 상하이, 선전, 텐진 이런 4개 도시는 1선 도시, 그 외의 도시들 또 2선 그 외 해변가 도시들은 2선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죠. 그런 것처럼 북한도 뭐 평양과 그 외 지역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아예 부동산의 급을 나눠서 그 외의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러면 이제 뭐 사는 데야 아무 상관없죠. 사는 데야 아무도 상관없지만 뭐 부를 축적하거나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여기를 집값 폭탄 돌리기 언젠가 사고 터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데 이게 폭탄 돌리기인지 아니면 경제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이 요즘 어떤지를 또 아셔야죠.
30년 동안 뭐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지만 일본이 요즘 어떤지 상황을 보면 또 전혀 다릅니다. 언젠가 일본처럼 된다는 건 전혀 지금 일본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연체자 비탄감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재개 필요 10월 13일 14일 동안 조사한 겁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 48.8%가 필요하다. 41.6%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김현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되느냐 59.1%가 출석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의 강압수사 지금 양평군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강압수사가 있었느냐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57.9%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의 대통령 수행평가에 대해서 49.7%가 긍정으로 평가하고 47.5%는 부정으로 평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팽팽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여론조사꽃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꽃에서도 서울에서 야당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다라는 게 아주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저 여론조사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민주당 지지율이 53.3%고 국힘이 29%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야당 지지가 49.2, 여당 지지가 47인 것으로 봐서 서울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걸로 봐서는 서울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 나올 거는 이제 세금 대책인데 세금 대책을 손을 댔다가는 지방선거 엉망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세금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지금 특검들이 뭐 연이어 지금 계속 특검이 똥볼만 차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됨으로써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완전히 제동이 걸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데 공개된 CCTV를 보면 명백히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있죠. 네, 지금 이 영상이 지금 공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보면 특검이 제시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 계엄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고 정족수도 확인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성재 구속영장이 심각한 이유는 내란 특검에서 거의 뭐 4시간 40분 동안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 자료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전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 한마디로 범죄가 성립할 것 같지도 않은데 구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구속의 상당성,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인정되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특검이 여태까지 뭘 수사를 했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건 이제 내란 특검이 외환죄와 관련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체포영장을 쳤고 그걸 발부받아서 이걸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고 바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석을 하고 나서 실제로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도 지금 제대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외환죄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외환죄가 무슨 드론 보내고 이런 걸 가지고 외환죄다라고 하면 세상에 대통령이 하는 모든 건 내란죄 아니면 외환죄가 되겠네요. 자, 김건희 특검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양평군의 면장이라는 거죠. 50대 공무원 면장인데 그 면장을 강압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해서 본인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 조서에 포함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이 피의자나 참고인은 자신이 조사받은 조서는 복사를 해서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가 이 광화문 민중기 특검실에 이 조서를 열람해달라라고 복사 신청을 했는데 이걸 특검에서 불허했다는 거죠. 공개 시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라는 황당한 사유를 들면서 조서를 안 해주고 복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팀이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박아놓고 조서를 꾸몄다. 서면 동의 없이 조사 시간이 밤 12시를 넘겼고 12시간을 불법 감금 상태에서 압박받았다라고 이 특검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이 사망한 공무원이 심야 조서를 구두로 동의해서 조서에 남겼다. 수사과정 확인서에 서명 날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거는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문서를 확인해 보면 나오겠죠. 서면 동의를 했다는 입장인데 동의를 안 했다라고 지금 박 변호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팀에서는 이 박 변호사가 이미 이 공무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박 변호사의 선임계는 효력을 잃었다. 그래서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면서 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감에서의 답변 거부나 위증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위증 교사 사건과 또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파기환송 심을 하고 있는데 뭐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요. 그런데 국감 답변 거부나 위증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처럼 보여서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 예전에는 사과했는데 요즘은 가짜 정보 기반 세력 형성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실력처럼 보인다. 네. 위증이나 답변 거부로 인해서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 낭비지 않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가짜 정보에 기초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다. 위증 사건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고 내버려두냐. 본인이 지금 처벌받은 죄들이 위증교사, 판결받은 게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이건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보시면 지금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저걸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 네. 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면직되고 이틀 뒤에 정확하게는 하루 만에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건 상상하지 못한 범주다. 수갑을 또 채울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영등포 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제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이진숙 6차례 출석 거부라는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진숙 위원장의 몸값은 점점 오르고 있다. 지금 뭐 차기 대선 후보의 물망에도 오르고 있죠. 지금 한 5.6% 이렇게 바로 뛰어 올랐어요. 더군다나 지금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위를 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영남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 12일, 13일 이틀간
대구 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1.2%, 김부겸이 15.6%, 그리고 주호영, 추경호, 유영아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진숙, 김부겸, 주호영, 추경호, 유영아, 강민구, 홍석준, 조응천, 백왕식, 홍일학, 구윤철. 이 민주당 쪽에서는 김부겸이 전 뭐 사실상 지명도 조사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저 조사를 보면 대충 대구에서도 30% 정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부겸과 강민구, 홍일학, 구윤철을 더하면 대충 한 30% 정도가 되는데 그걸 보면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대구에서 한 30% 정도는 나온다.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는 국민의힘이 57.6, 더불어민주당이 24.5 이렇게 나왔고 이재명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31.8, 부정평가 62.5 이렇게 나왔네요. 대구에서 대충 한 30% 정도 대구에서도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조사네요. 그리고 이준숙 천지일보 조사 결과에서 바로 6.9%로 차기 대통령 후보에 올랐다. 지금 장동혁, 한동훈 다음에 이진숙이다 라고 할 정도로 10월 7일에서 8일까지죠. 조사가. 이게 탄압하면 할수록 몸값이 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애지중지 현지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올 정도로 김현지 얘기가 추석 연휴를 뒤덮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현지 얘기를 세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사 제목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이화영의 변호인 설주환 변호사,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화영 사건을 수사 내용을 보고를 했고 김현지 실장에게 이화영 수사 내용을 보고를 했고 그리고 김 실장의 전화를 받고 변호인을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 6월 당시에 김현지 부속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부지사 변호를 그만뒀다라고 하고 있다. 오해를 받기 싫어서 김 실장 전화를 끊자마자 사임한다고 했다. 네. 그러면서 당시 김 실장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전부 컨트롤하고 있었고 특이사항을 보고했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들은 다 똑같지 않았을까 싶다. 네. 또 이화영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박상용 검사는 변호인이 김현지 질책에 사임했다고 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뿐만 아니라 박상용 검사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설주환 변호사가 사퇴를 하고 나서 서민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선임이 됐는데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이화영이 자백을 하고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이 된 이유로는 이화영이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측은 이화영은 오히려 설 변호사는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서 변호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검찰에 오지 않겠다고 해서 설 변호사가 왔다. 국힘에서는 이화영의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가 개입했다는 자체가 증거인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 되면 지금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나선 거죠. 김현지가.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방해 쿠데타다.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하자 이재명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김현지가 질책하고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 이재명과 김현지의 공동전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김현지는 김일성을 추정하는 경기동부연합과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전 통진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연루가 됐다. 김미희와 잘 알고 지냈으며 김미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연루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김미희의 판결문에 김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통진당 의원과 단일화해서 승리한 바 있는데 경기동부연합하고 무슨 관계냐? 지속적으로 이런 의혹이 나왔었다. 경기동부연합은 2014년에 위원 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주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김미희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보면
김미희의 남편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세력이고 김미희가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대금을 지불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위반 행위에 김현지가 관여돼 있었다. 또 김현지는 김미희와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서 감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판결문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과 김현지 실장을 연결시켜 몰아붙인 저질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박 의원이 인용했다는 판결문은 김현지가 김미희 전 의원을 알고 있었다는 수준의 기술일 뿐 범죄나 공모를 입증하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러다 보니까 정청래조차도 민주당이 요즘 답답하다. 이러다 윤석열 풀려나게 생겼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주장하는 추석 민심과 이 추석 민심은 또 전혀 다른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이 밀리는 이유가 정청래 때문이다 라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네. 조국조차도 자녀 입시 비리를 사과하고 내로남불 관종 비판도 받아들이겠다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조국당이 이준석 당한테도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을 향해서 한동훈의 시간은 끝났고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당의 당심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당을 떠나라. 중도당을 창당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성, 당에 대한 충성도 이걸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장동혁 대표가 제시하니까 한동훈은 좋은 정치는 당성보다는 민심이다 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그럴 거면 나가서 따로 차려라. 지금은 보수 가치가 흔들려서 좌에 가까운 정신들까지도 혼재되는 등 보수가 계속 약화되고 있기에 대책 없이 무조건적 통합을 외치는 건 보수가 갈 길이 아니다 라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얼마나 이 아니면 말고식이냐면 지기현 판사, 이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무슨 접대를 받았네 어쩌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사건을 계속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기현이 10차례나 접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증빙은 전혀 안 나온다. 10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증빙이 전혀 없다. 그리고 동석 의혹이 제기된 두 변호사와 지 부장판사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없이 일치했고 또 이 윤리심의관의 심의관과 직원들이 현장도 확인을 했다. 네. 딱 그 해당 주점에 가서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재판 준비 때문에 일찍 나갔다. 이 부분에서 세 사람 진술이 전부 일치한다. 네. 10여 차례 접대받았다는 거에 대한 증빙이 전혀 안 나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결론을 내렸고 법원 감사위원회도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확인을 했네요. 이걸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상심판 청구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명백히 민주당과 정성호 장관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한 거죠. 네. 뭐 수사 결과 따라서 검토하겠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논란을 계속 만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은 원래 여름 휴가를 갈 때 뭐 골프 연습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만나서 골프를 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골프 근처에도 못 가고 면접 박대당하다시피 쫓겨났었는데 지금 4대 그룹 총수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이번 주말 트럼프의 마라라고에 가서 트럼프와 골프를 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데 물론 이제 골프까지 치게 될지 아니면 그냥 가서 마라라고 리조트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건지 지금 뭐
확실치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서 19일 사이에 마라라고를 찾아서 기업인들과의 골프 행사도 간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기업인의 한국 4대 총수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한 명 정도와 같이 치게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번 주말에 4대 그룹 총수는 전부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을 하는데 이 방문하는 방식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 4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을 하고 그 초청에 응해서 함께 마라라고에 가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과연 이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다만 지금 이제 한국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트럼프가 에이펙에 참석할 것이다. 라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장관이 오늘 둘 다 미국을 찾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참석 그리고 관세 협상 타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3,500억 달러를 현금성으로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외환 보유고상 이게 가능한 액수인지 여부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하기로 했다. 합의가 된 것이다. 라고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3,500억 달러를 달러로 내면 우리가 도저히 못 버티니까 원화로 투자하겠다라는 식의 제안을 또 했다는 건데 원화로 뭘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뭐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지만 무슨 반응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확인을 하려면 미국 쪽 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다. 네. 어찌됐거나 최종적으로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율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거 이렇게로 봤을 때 합의 막바지다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합의가 안 되면 트럼프는 에이펙에 안 온다. 그건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에이펙에 안 온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캄보디아 문제 사실 지금 워낙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바람에 이 지금 뭐 이재명 정부 초기가 마치 이 정권 말기 같은 그런 레임덕 상황인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런 일 하나만 터져도 몇 달간 논의가 돼야 될 만한 일들이 지금 워낙 많이 터지고 있어서 환율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고 관세 문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너무 뉴스가 매일같이 터지다 보니까 이건 뭐 뉴스 쫓아가기에 바빠요. 그리고 양평군에서 특검이 조사를 하다가 양평군 면장 하나를 조사하다가 이 면장이 조사받고 돌아와서 며칠 만에 이제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서 메모와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는 또 경찰이 가져가서 원본을 안 돌려주고 있고 메모는 뭐 필적 감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메모에는 외압과 회유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검의 과잉 수사, 강압 수사 이 논란 하나만 하더라도 특검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런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뉴스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 현안에 대응하기가 힘들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또 지금 연이어서 한국 사람들이 납치돼서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터지고 있는데 이거 한 명만 사망해도 큰일이 날 일인데 지금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 몇 명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뭐 20대가 사망했네, 40대가 사망했네, 몇십 대가 여성이 사망했네, 남성이 사망했네, 호텔에 감금이 돼 있었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이 도대체 캄보디아에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 건지 지금 뭐 1,000여 명 가까이가 이 범죄 도시 시아누쿠빌에서 감금된 채 범죄 행각에
공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80여 명은 행방이 묘연하다. 온갖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외교부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제 와가지고 지금 2025년 한 해만 하더라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납치 감금 신고 건수가 캄보디아에서만 330건입니다. 그런데 또 뭐 266명을 구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거 캄보디아로 본거지를 옮겨서 캄보디아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온라인 피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외교부는 캄보디아의 보코산, 바벳, 포이펫 등의 여행 금지를 발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벳시, 포이펫시, 보코산 지역 또 범죄단체 밀집 지역인 시아누쿠빌주에는 출국 권고가 발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캄보디아가 사실 또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프놈펜은 캄보디아 수도죠. 프놈펜은 민노총 간부가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서 공작금을 받았다고 지목됐던 곳이다 라는 거고, 앙코르와트는 진보정당 간부가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서 지하조직 설립과 운영 방안, 암호통신법 등을 교육받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포이펫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금 명령을 받고 있던 김성태 회장 수행비서가 국경 근처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또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진원지가 캄코다라고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전역이 범죄의 소굴이냐, 또 그리고 북한과 밀접한 관계,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북한 해커들을 자금 세탁했다는 혐의로 캄보디아 내에 있는 무슨 범죄 조직들, 프린스 그룹이니 뭐니, 이름은 다들 같아요. 이름은 프린스 그룹인데 하는 짓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다. 유인, 감금, 고문 등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알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만 21조 원을 압류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7년생이라고 하는데 천즈라는 중국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캄보디아의 프린스 홀딩스 그룹,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즈 그룹의 비트코인 21조 원 가량을 압류했다, 몰수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내에서는 뭐 뇌물만 주면 다 된다. 캄보디아 경찰들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쫓겨난 중국 내 범죄 조직들이 대거 캄보디아에 가서 자리를 잡고 캄보디아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범죄 조직들이 자기를 체포나 뭐 구속하려고 하는 수사기관들을 매수하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 뭐 캄보디아는 뭐 소액 매수가 가능하죠. 워낙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3만 불만 주면 한국인을 매매를 하고, 경찰 매수하는 데는 200불이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캄보디아 경찰관 월급이 300불이기 때문에 월 200불만 주어줘도 무슨 일이든 다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나 캄보디아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다, 1대1로의 핵심 시작 국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시진핑의 이름을 딴 도로까지 등장을 했다.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캄보디아와 중국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캄보디아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대거 납치되고 감금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 하나만 해도 대한민국의 외교 능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국감 내내 시끄러울 문제인데, 이 캄보디아 정도는 뭐 지금 얘기거리도 안 될 정도가 되고 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힘의 최고위원회에서 캄보디아 범죄 세력들이 언제든지 한국으로 올 수가 있다. 특히나 이 캄보디아 범죄의 주체들이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렇게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9월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3인 이상의 관광의 경우에는 무비자를 허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크루즈로 입국한 중국인들 중에 6명의 행방이 묘연하다,
묘연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불법 체류자가 이번 일로 인해서 대거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 결국 저는 이 수많은 이 총체적 난국이다. 결국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수많은 문제점들 중에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흔들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벌써부터 뭐 서울시장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뭐 이 1대1로 했을 때도 이긴다. 야권 후보를 누굴 내세워도 오세훈 시장이 1대1로 했을 때 이긴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뭐 다자구도는 사실상 얘기해 볼 필요가 없죠. 결국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에 누가 나오느냐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민석과 박주민 그리고 조국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국을 넣어도 오세훈 시장한테 안 되고 김민석이나 박주민도 오세훈 시장한테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선거 분위기의 근본에는 결국 부동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 본인의 대표 상품이죠. 신통기획으로 서울 시내 안에만 거의 150여 군데 정도를 신통기획으로 지정해가지고 자기가 마무리를 짓겠다. 너무 좋죠. 뭐 신통기획으로 시작한 이 재건축 문제 한 번 더 하면 아예 완공까지 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년, 5년 내에 새 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세훈 시장 안 찍을 수가 없죠. 지금 보면 뭐 서울 시내에 150군데 정도 지금 신통기획으로 해놨는데 부동산 잡기 위해서는 공급밖에 없습니다. 공급밖에 없는데 공급은 지금 민주당은 전혀 공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못 사게 만드는 돈줄을 꽉 쥐어가지고 못 사게 만들면 집을 안 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이라는 게 가수요가 아니라 결국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을 못 말려요. 현금 부자들은 더군다나 대출 안 끼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나올 때마다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뭐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수요가 줄긴 하지만 수요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늘면서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되면 공급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공급도 줄어드는데 물량이 나올 때마다 호가로 거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 때는 28번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도 계속 올랐다. 근데 지금 이재명도 문재인 때 28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센 대책을 3번 만에 다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꺾이질 않는다. 지금 뭐 이 대책 나오기 전부터 대책 얘기가 나왔고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다 예상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왔었는데 지금 어제 대책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얼어붙었다 내지는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오로지 문재인의 대잡이다. 문재인 악몽을 재현하고 있다. 이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어제의 대책이 진짜 강력했다면 효과가 있다면 오늘 언론 헤드라인들은 전부 뭐 얼어붙은 시장 눈치만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문재인 악몽의 대잡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값 못 잡는다. 전부 그 얘기예요. 오히려 정부가 1급지를 찍어준 효과만 있다. 지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 지역과 뭐 3중으로 묶었고 뭐 조정대상 지역, 과열 지역 뭐 해가지고 3중으로 묶었고 여기에 경기도에서 12개 지역을 추가시켰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이번 첫 번째로 들어간 이 12개 지역 여기까지는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 다음에 2급지다라고 정부가 아주 공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거면 강남 4구를 사든지 아니면 지금 이 안에서 사야 된다라는 거를 전 국민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전 국민들한테. 이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이렇게 중국은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로 나누고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 그리고 원산, 신의주 뭐 이런 식으로 1급지, 2급지, 3급지가 나눠져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1급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2급지는 뭐 한강 벨트지만 사실상 이번에 2급지를 확 늘려준 효과가 있죠. 서울 전역과
그리고 경기도의 12개 지역. 그런데 실제로 집값을 잡으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지 집값이 잡힐 텐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이 정권 장관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전부 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게 장관되는 기본 스펙이 돼버렸어요. 얘네들은 자기 집을 안 팔면서 문재인 때도 집 팔려고 그렇게 집 팔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는 집은 안 팔고 자리를 내놓고 나갔었잖아요. 얘네들은 더 먼저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무조건 강남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결국 지금 이런 규제의 당장 효과는 뭐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 매물 자체를 씨가 마르게 해가지고 전세값만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없게 됐으니까. 대신 그래도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지역들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세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은 실수요자들이 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아무리 수요를 억눌러도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수요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결국 전세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월세고요. 전세나 월세밖에 없는데 당장은 전세 보증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세 보증금이 너무나 많이 오르면 이제 전세 월세화로 전환이 되죠. 그럼 또 월세가 오르죠. 그럼 월세가 오르면 또 그거에 따라서 전세가 더 오르게 되는. 그러면 결국 전월세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오르면 집값이 잠깐 멈춰 있다가도 또 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거래가 나올 때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격으로 신거래가 나오게 되죠. 이게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나 늘고 있다. 통화량이 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실감이 안 나죠.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그 M2가 너무나 늘고 있어서 이 모든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주가가 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나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의 힘에 의해서 떠받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으로 조금 오르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분들은 재산이 지금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다. 거기다 환율이 지금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 환율이 15% 상승했다는 건 전에 이재명이 쉽게 설명했는데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15%만큼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환율이 7% 올랐다는 건 7%만큼 우리 재산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한 말로 되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주식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재산이 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좌파 정권의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재탕하고 있다. 제가 이 정권 출범할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미 3번이나 같은 게임을 해봤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번이나 같은 게임을 해봤는데 이번 이재명도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노무현, 문재인 때 부동산 정책을 실패시켰던 똑같은 멤버들이 그대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나오면 또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세금 부분만 안 건드리고 있지 나머지 규제 정책은 문재인 때를 더 세게 한 거. 문재인보다 조금 더 매운맛이다 라고 할 정도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공급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나불대고 있지 실제로 공급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9월 7일 날 LH공사를 시켜서 135만 원을 시공하겠다? 이 정권 내에 완공을 시켜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 말까 한데 이 정권 내에서 착공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정권 내에는 새로운 아파트는 전혀 공급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확인해 준 결과밖에 안 되죠. 자, 이 공급 대책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결국 민간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민간 건설사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정비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는 한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건설사들이 적극 뛰어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3년 걸릴 일이 5년 걸리는 거고 5년 걸린다고 보는 건 10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 주택은 공급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방선거에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방선거는 이 내려찍는 워낙에 뭐 투표할 때가 많기 때문에 시장을 찍은 당 쪽으로 그냥 쭉 내려찍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면 구청장도 상당히 많이 당선된다라고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서울시는 제가 볼 때 지금 지난번 선거에서 15개인가요? 14개인가요? 구청장을 먹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내년 선거에서도 14, 15 정도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가 어려워진 이유가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경기도로 밀려나면서 서울이 1000만 넘었다가 1030만이었다가 지금 930만까지 줄었잖아요. 이 100만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 100만이 경기도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밀려나서 오히려 강원도나 충청도로 밀려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밑으로 이렇게 쭉 올려봐요. 17개나 당선됐었구나. 17은 근데 저 구로가 지금 사퇴를 했으니까 한강벨트에서는 성동구 하나 빼놓고는 다 이겼구나. 서울에 거의 전동을 다 이겼다고 그러던데 지난번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이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부분 그러니까 종부세나 재산세나 양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이유가 이 선거 때문에 걱정돼서 세금 문제 건드렸다가는 선거를 무조건 진다. 이거는 지금 78년도에 부가세, 77년도에 부가세 도입하고 78년도에 1978년에 당시 공화당이 참패한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면 선거를 진다. 여당 선거는 무조건 진다. 이게 거의 법칙처럼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금 대책은 안 내놓고 있는데 만일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제대로 투표하셔야 된다. 자, 지금 특검이 아주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양평 문제에서 뭐가 안 나오니까 지금 털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털다가 양평군 면장을 불러다가 새벽까지 조사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 면장이 자살하고 또 자필 메모, 유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특검의 살인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돌파를 하려고 하는지 국토부 과장을 또 압수수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해서 뭐든 나오면 별건으로 터는 거죠. 지금 국토부 서기관 하나 구속돼 있는데 구속된 서기관도 이 김건희 이 양평 이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집을 압수수색해 보니까 현금 다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현금 다발 어디서 받은 거냐 따지다 보니까 무슨 예전에 할 때 3천만 원 받은 거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구속된 거예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시킨 14명 중에 절반 이상이 김건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별건으로 다 구속돼 있다. 이러다 보니 특검이 끝나자마자 이 3대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양평 군수가 특검 보를 만나서 공무원들 수사할 때 좀 신중해달라라는 걸 얘기했다고 하더니 오늘은 양평 군위의 의장직 사퇴를 표명했다. 이 양반도 보니까 내년에 양평 군수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느낌적 느낌이. 근데 이 양평군 공무원 그 면장이 지금 보면 진술조서에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내용의 메모를 쓰고 자살하는 바람에 이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한번 열람등사 신청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다. 비공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노조에서는 특검 실무 담당자들도 강압 수사를 했다라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검의 수사 관련해서
7급 실무 담당자들도 강압 수사를 했다는 건데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네,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특검은 조서를 못 보여준다 그러고 유서를 또 남겼다는데 20장에 달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유서 원본을 경찰이 가져가서 공개를 안 해주고 있다. 그리고는 사본만 가족들한테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적 감정이 왜 필요하냐. 사실 이 양평 공무원 사건 한 건을 생각하면 아니 지금 최해병 특검이라는 게 결국 해병대가 민사작전에 동원이 돼서 실종자 수색을 하는 민사작전에 동원이 돼서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사망한 해병 한 명을 사건을 놓고 이걸 특검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최해병 특검인데 지금 최해병 특검보다 더한 일이죠. 해병 한 명이 아니라 5급 공무원이잖아요. 5급 공무원인 양평군 공무원이 사무관이 강압 수사를 얘기하면서 자살을 하고 있는데 이걸 특검을 안 해요? 해병은 너무 명백해. 그냥 물살에 같이 수색하고 있는데 손 놓치는 바람에 물에 떠내려 간 거야.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데 몇 년간 떠들어대다가 결국 뭐 공수처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오동훈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수사 과정을 뭐 덮었다. 뭐 이래가지고 직무유기로 지금 해병특검이 공수처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오동훈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차장, 처장 그리고 부장검사들까지 전부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자기들끼리도 저렇게 쑤셔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특검 쑤셔, 특검은 공수처. 공수처 쑤셔. 저렇게 뭐가 하도 안 나오니까 이가 먼지가 원래 나올 때까지 터는 건데 먼지가 안 나오면 먼지를 내는 거죠. 이불을 털다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다가 먼지가 안 나오면 이불을 쑤셔가지고 먼지가 나오게 이불을 쑤시면 솜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없던 먼지도 막 나올 수밖에 없지. 네. 이불을 찢어. 근데 결국 이 특검의 모든 특검의 배후에는 한동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검을 하도록 동의를 해줘가지고 특검이 된 거 아니에요. 특검하겠다고 공갈치다가 결국 정권이 무너진 거고 그래가지고 동의해줘가지고 특검이 시작된 건데 이 동의해준 주범 한동훈도 본인은 설마 자기가 동의해줬는데 자기 똘마니들이 나가가지고 다 손들어줘가지고 동의가 된 건데 설마 자기를 조사하겠나 했는데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국힘 내부에서 아무도 한동훈 도와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걸릴 줄 몰랐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3년간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지금 그 사건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대부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인데 오동훈 건은 쇼 같죠? 그게 쇼가 아니고 지들도 할 게 없으니까 쑤시는 거예요. 최해병 특검이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최해병 사건을 제일 오래 갖고 있었던 게가 공수처니까 공수처라도 털어야 되는 거야. 공수처 검사가 부장검사가 국회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위증이라고 또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1월 달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박영수의 오늘이 오동훈의 내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오동훈 저러다가 용도폐기 이미 됐죠. 오동훈이 구속시켰다가 풀려나는 바람에 그 순간 오동훈은 이미 용도폐기가 된 거고 언제 잡아먹히냐만 남아있었는데 지금이 딱 좋지. 지금 오동훈 잡아놓으면 온 국민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최해병 특검이 할 게 없으니까 에라 오동훈이나 잡아놓고 끝내자 이렇게. 자, 저 만화를 보고 생각나시는 사자성어. 저게 이제 부르릉하고 삽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개장수 무슨 보신탕 뭐 이렇게 딱 제목을 붙여서 가면 더 문영배도 제가 볼 때 오동훈이랑 문영배랑 둘 다 아주 좀 약간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여차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딱 잘라오게 생겼어. 문영배는 지금 뭐 자기 안 챙겨주니까 자꾸 기어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좀 있으면 문영배도 용도 폐기가 될 거다. 어제는 뭐 대법원 국정감사라면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내놔라. 온갖 이상한 짓들을 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사실상의 압수수색이다. 사법 파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사태의 근본에는 파기 자판을 안 하고 파기 환송을 한 것 때문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자판했으면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재명을 파기환송하는 바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어떻게든 자기 범죄를 다 없애려고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대법원 쪽에서 알아서 좀 사건을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해가 아닐까 싶어요. 올 한 해만 어떻게 넘어가면 이제 이재명 힘이 쪽 빠지고 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난리를 칠 이유가 없죠. 난리 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다. 올 한 해 지금 이재명이 아직 대통령으로서 말발을 세우고 있을 때까지고, 대법원장도 국회 불려나와가지고 저렇게 개망신을 당하는데 애지중지 현지는 어떻게든 증인 출석을 못하게 하려고 총력 방어를 하고 있다. 총력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까지 연기를 하면서 지금 뭐 반나절이라도 나와라. 그런데도 안 나오겠다. 정쟁 소재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 아니, 그 대법원장은 정쟁 소재로 삼아도 되고 김현지는 정쟁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쟁 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사건에 전부 변호인들을 일일이 교체하고 내보내고 보고받고 이거 자체가 사법농단 아니냐.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라는 걸 입증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가 전화해서 검찰이 뭐 조사했냐라고 물었다. 이화영이 이재명 관여를 진술하고 난 다음부터 나도 유동규처럼 되나 걱정을 했다. 아주 실감이 납니다. 네. 김현지가 김용재판에도 관여를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컨트롤 타워다. 실행자는 김현지고 배우는 이재명이다. 그리고 박정우는 뭐 김현지와 경기 동부연합의 연결고리를 논의를 하니까 최민희가 나서서 운동권 계보가 어쩌니 저쩌니 해가면서 떠들고 있는데, 개뿔 그놈의 계보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다 끝난 거지. 무슨 계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족보 들고 설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직이 제일 중요한 거지. 왕년에 초등학교 때 반장했으면 뭐하고 회장했으면 뭐 할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면 끝난 거지. 무슨 뭐 대학교 시절에 무슨 학생회장을 했네, 무슨 전국 뭐를 했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계보야. 계보는 지금 현재 제일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게 김현지니까 김현지 보고 비선 실세고 배우고 실세라고 하는 건데, 아니 강선우도 장관을 시켰다가 붙였다가 연락해가지고 잘랐다 말았다 하고, 김현지의 재산에 대장동 아파트가 있다. 이거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장동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을 받았냐 이거죠. 장동혁 대표는 경기 동부연합과 김현지가 관련됐다고 하는 설이 종북몰이다. 그럼 자기들은 종북단체라는 걸 자인한 거냐? 일종의 종북몰이다 라고 대통령실에서 답했는데, 아니 김미희 통진당 의원은 종북 세력이라는 건 명백한 거고, 거기에 김현지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걸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 아니냐 그러면서 50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다. 먹혔으니까 지들이 떠드는 거지, 안 먹혔으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반응하지도 않지. 이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일단 사실은 인정하는 거냐, 경기동부연합이 종북단체라는 건 자인한 거냐, 특검이 한 건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워낙에 많은 문제가 빵빵 터지고 있어서 지금 이 뭐 국감 시즌에 사실 매년 국감이라는 게 벌써 뭐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매년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나오고 뭐 이러는데, 올해 국감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슨 뭐 정권 말기 국감 같아요. 정권 말기 국감이 원래 이렇게 스캔들, 게이트 뭐 이런 걸로 터지는데, 이거 김현지 게이트, 그리고 특검 게이트, 공수처 게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검 공수처를 한꺼번에 싸그리 말아가지고 수사하는 특검을 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자, 이재명이 뭐 가장 막강한 권력으로 대통령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가장 셀 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탈 거밖에 없다라는 거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는 순간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딴 생각들을 할 텐데, 그때가 됐을 때 이재명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지금 뭐 40%대로만 떨어져도 재판 재개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50.1%니 뭐니 뭐 모든 조사가 되게 이제 50%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하는 걸로는 40%대 중반 후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50%는 깨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정권 초기에 문재인 때 같으면 지금 거의 70%대를 기록하고 있었던 시점 같은데 벌써 50%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재명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난 거죠. 미천이 탈탈 털렸다. 이제는 빵꾸 날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순간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재판을 제기해서 끝내버리는 뭐 탄핵이니 뭐니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공직선거법 재판을 제기해서 3개월 안에 끝내버리는 간명한 방법이 남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타이트하게 계속 원래는 한 달 하고 한 달 쉬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이번 22대 국회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임시회를 열면서 연장돼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2, 3개월은 국회를 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가 됐을 때 지지율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지켜보고 아마 법원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